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을 찾아 조목조목 문제를 짚어주는 천만의 말씀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청년포럼 대표 김효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김효주입니다. 거대한 권력엔 천만에요. 그리고 침묵엔 천만 명의 마음으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천만의 말씀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 들고 나온 천만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정말로 천만 명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청년 세대의 정치 세력화, 즉 청년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청년 정당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청년 정당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요. 아까 방금 전에 천만 명의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거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천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를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청년 기본법에 의하면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이제 청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청년의 정의가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또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령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청년 기본법에 의한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 청년 인구는 1,025만 명입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 대비의 한 20%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까지가 기준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약 5분의 1이다라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한다면 그것도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분명한데. 그렇습니다. 예. 이 비중도 비중인데요. 예. 이 청년들은 사실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튼 뭐 그건 모두가 다 주지하고 있는 청년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 청년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무슨 주장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청년 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토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한 창구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제 2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또 이끌어냈고요. 또 기득권층의 변화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싸웠고 또 단단했던 기득권 카르텔을 아주 그냥 물리쳐버렸죠. 근데 그 빛의 혁명 과정에서 그 청년이라 할 수 있는 2030 청년들이 쏟아 나와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죠. 네, 맞습니다. 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는 기득권층에 속해야지만 이 성공,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속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득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 개인화를 통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는 이러한 현상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기득권이었던 적이 없는 상태로 또 기득권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이런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를 또 주장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또 청년들의 도전과 참여를 응원하는 이런 좋은 채널과 프로그램도 만났고요. 예, 아무튼 청년 정당 왜 지금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토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그리고 이제 좋은 창구를 만났다는 말씀은 대단히 감사한 얘기고요. 그런데 왜 청년 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 정당마다 청년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잖아요. 다양한 청년 조직도 있고. 근데 굳이 정당 형태를 띄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청년들의 삶을 좀 진단을 하고 예. 또 정치 구조적인 원인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은 현재 사회와 그리고 미래 사회를 지탱해야 되는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제적 측면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 불안정, 그다음에 저임금,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뿐더러 자산 축적,
기회도 좀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세대 간의 어떤 자산 이 격차는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런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정치적 우선순위에서는 다른 노인들이나 아동들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것은요.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방식을 좀 직간접적으로 강요받아 왔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사회에서 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어 하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동안 그 길은 몇 가지로 좀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사회 청년들의 객관적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고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청년들의 삶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가치 없는 것으로 또 치부되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삶이 힘들고 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득권과 기성세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들 방식으로의 삶 그리고 자기들 방식으로의 성공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청년들의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한국 사회가 청년들이 다양한 꿈을 꾸는 것을 다르게 존중되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사실. 네. 정치적 측면 특히 더 그랬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까 방금 전에 또 질문하신 부분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청년들 선거 때마다 동원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 운영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온 곳이 현실이거든요. 사실 이 국회의원 중에서 청년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40세 이하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5.7%입니다. 이 OECD 같은 경우는 이제 22%가 그 평균이거든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 범위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 청년 세대를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한다면 아니라고 하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히려 되레 혐오와 어떤 배제의 정치 행태에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죠. 방금 말씀하신 그 혐오와 배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파시즘적인 정치 행태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청년들이 꾸준히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청년 세대한테 어찌 보면 참 해서는 안 되는 갈라치기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중에서는 이제 중국을 혐오한다거나 여성을 혐오한다거나 또는 이 성소수자를 혐오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준석식 갈라치기는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이대남, 이대녀 이런 식으로 갈라쳐가지고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측면 참 문제지요. 네. 이게 정치 구조적인 원인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기성정당 중심의 대의제의 한계인데요. 이 기성정당 중심의 대의제 한계. 기존 정당들은 어떤 기득권 혹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정치 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정치적인 자원이나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왔는데요. 좀 더 날것의 표현을 하자면 좀 표 계산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전략에 좀 불과했던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각 정당 내에 청년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형식적이고 좀 상징 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 의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거철마다 쏟아져 나오기는 하지만 단기 공약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었고요. 이것에 대한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구조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의 들러리화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과 얘기와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청년 정책을 기성세대가 만들고 또 청년들에게 적용하는 방식이 진행되어 온 어떤 형식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제가 들러리화라고 명명을 해보았고요. 이 왜 굳이 정당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도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결론적으로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서 이런 청년들이 처한 삶의 위기를 기존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년들의 삶의 위기를 지속시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성 정치와 청년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이제 한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사회의 전 세대적 통합은 참 요원해질 것이고,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도 보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이 청년 세대가 처한 삶의 위기를 기존 정치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가 노인 세대가 겪고 있는 그 위기를 기존 정치가 좀 잘 대변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노인 세대가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더 커지겠죠. 그렇죠. 원래 노인 세대는 아주 정말 무섭게 잘 정치화되고 잘 조직화된 것 같아요. 네. 선거철 후보들 보면 말이죠. 전부 다 노인회관 찾아가고 경로당 찾아가고 하는 게 다 그 영향력 때문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누구보다 정치권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인 세대는 인구 구조상 이제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정치적 다수로 부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높은 투표율이라든지 정치적 참여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숫자만 많은 게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치적 생리상 예. 이 표를 우선시하는, 표가 되는 세대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정치적 생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노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산이라던가 아니면 정책 결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어떤 정치 지형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노인 세대가 희생하고 버티고 일궈온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치권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청년 세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노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청년 세대가 노인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는 좀 서로 대립되는 집단으로 자주 인식이 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큰 공통점이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립과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 두 집단이 그렇게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처한 현실이 좀 비슷한 반면에 노인 세대는 이미 정치 세력화되어 있고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통해서 그 세대가 처한 위기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청년 세대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집단화되지 못하고 나도 개별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으는 어떤 정치적인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고요. 예. 이 현재 세대와 미래 사회 모두의 주역이라고 하죠. 특히 미래는 청년의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말로만 하면서 삶 전반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여전히 정치와 정책의 중심부나 순위가 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화의 부재 때문이라고 정치 세력화의 부재 때문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이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사회에 요구하고 또 이제 요구할 수 있어야지만 개인의 삶도 좀 개선하고 사회도 바꾸고 세상도 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청년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기존의 어떤 다른 세력을 편입해서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런 한계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의 당사자성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정치 조직인 청년 정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청년 정당이 기성 정당들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세대별로 다 정당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뭐 노인 정당, 뭐 여성 정당, 다 청년 정당 이렇게 다 당을 만들지는 않는데 네. 굳이 꼭 청년당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모든 사회가
미래는 청년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청년 세대는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면서 기성세대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해야 되는 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 경험도 경력도 자산도 없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배려받지 못하는 상태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유일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말로 한다고 해서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춰야 되고 그 가장 큰 힘은 정치 세력화다. 맞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른 계층과 좀 연관을 시켜보면요. 사실 지금의 이제 40대, 50대는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형식으로든 세상에 자리 잡은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 60대, 70대, 80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보호받기 시작한 세대인 것이거든요. 노인 세대가 이렇게 보호받는 것도 뭔가 자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삶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려 차원이라면 청년 세대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성세대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세대도 이 청년 세대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경력을 쌓고 또 자산을 쌓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 밀려드는 어떤 복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것도 청년 세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배려나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목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청년 정당은 이제 기성 정당의 청년들이 대거 편입하는 형태가 아니고 또 기성내 파생된 형태도 아니고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기본 개념은 세대를 대변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통 정당하면 가치나 이념 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계급 정당 같은 개념으로 따를 때 우리가 계급 계층 얘기할 때 뭐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이 진보적인 정당들이 주로 이제 계급을 많이 대표하잖아요. 또 농민을 대표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세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청년 정당은 이념에 기반하거나 이런 좌우를 가리는 정당이 아니고요. 예, 말씀하신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형태의 정당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치를 떠나서 청년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좌우의 청년들이 모여서 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네. 예.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이제 청년 세대 다수를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져야 되겠죠. 이 오랫동안 제가 현장에서 이 청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정말 많은 청년들이요. 정치, 사회, 문화적인 지향을 떠나서 본인들의 삶에 정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공통된 삶. 청년의 아픔을 공통성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정말 많이 뼈저리게 이제 느꼈거든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런 피상적인 어떤 지원보다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묶어보면 어떤 청년들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랄까 거기에 기반한 어떤 정책들 그리고 정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하나 제가 좀 느꼈던 것은 이 청년들이 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자리 잡아서 살고 싶어 한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 공식에 자신의 삶을 좀 끼워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기다운 삶과 또 자기 방식대로의 성공을 지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을 캐치를 했고 그 점을 이제 청년 정당이라든지 정치에 좀 담고 싶은 것이죠. 아니 물론 뭐 이제 뉴스에 왕왕 나오는 것처럼 막 명문대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나는 뭐 이런 그 IT를 만들겠다, IT 업체를 차리기도 하고 또 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뛰어들어가서 뭘 해보고 하는 이런 아주 도전 정신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한 사례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사례
변화의 어떤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좋은 어른들과 함께 수년간 청년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좀 깊게 소통하고 또 청년 문제라든지 해결책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좀 깨달은 사실인데요. 이 거의 모든 청년 문제의 근본 원인,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고 하면 우리 사회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청년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를 견인해온 어떤 기득권층 혹은 기성세대의 일부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의 열망을 또 읽어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통제해 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기득권이 기성세대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청년들이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상적 토대 위에서 이 청년들이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좀 세상에서 존중받고 또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 정당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사실 이념도 좌우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단지 청년들 각자가 원하는 어떤 인생을 설계하고 또 세상에서 잘 정착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요. 그것을 제안하고 구현해낼 수 있도록 그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벌어주고 자유를 확보해주고 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 정당에서 해야 되는 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종국에는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좀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토대를 구현하기 위한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청년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실제 좀 더 이 청년 정당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그 노력의 현장을 한번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앞으로 향후 네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좀 마지막 코멘트를 좀 청해 볼까요? 네. 그동안은 이제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필요했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로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 등의 어떤 피상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로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청년 포럼도 그런 이유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번 정부에서 관련한 움직임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좌우를 가르지 않고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청년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포함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과 그런 청년들을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보태주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함께 할 때만이 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이렇게 한번 덧붙여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 분단돼 있는 나라에서의 민족적인 그 이데올로기라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고심이 그 세대를 다 뛰어넘어서 늘 존재하는 것이고 이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이 문제, 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의 문제는 늘 존재하거든요. 세대를 넘어서 그 다 일종의 가치지요. 그 가치와 이데올로기인데, 그러니까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전부 뛰어넘는 청년만에 뭉치는 것은 과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아주 참 의미 있게 들으면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어요. 좀 더 다음 기회에는 네. 좀 더 깊은 대화로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행보를 보면 청년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소통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진정성이 있고 진지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청년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이 분명 과거 청년을 들러리로 세우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청년 정당도 그래서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요. 보다 관심 갖고
제가 아까 느꼈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효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김진양 박사님과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